대망의 내란 0.5주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 투표가 막 끝났습니다. 네, 대선 특집 뉴스 토크쇼 뉴스토마토 내란 끝장쇼 서울의 봄 오늘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개표 방송을 속속 보고 출구 조사를 보면서 이 대선 결과를 같이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강윤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방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 특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공보 라인은 이쪽에 총 집결을 하신 것 같네요. 정말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너무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본인에 대해서. 아 그나저나 투표가 끝났는데 지금 속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뉴스토마토가 깜깜이 기간했던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거 공표를 못하기 때문에 조사한 다음에 갖고만 있었는데 투표 끝났으니까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재명 48%, 김문수 40%, 이준석 7.7%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 조사에서. 근데 요거는 물론 무응답층이 있어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는 여기다 조금씩 더해서 예측을 하는 게 이제 합당하겠죠. 이렇게 나왔고 지금 뭐 방송사 자체 예측 조사도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니까 JTBC가 일단 예측 조사 결과 내놨습니다. JTBC는 이재명 50.6%, 김문수 39.4%. 채널A 예측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51.1%, 김문수 38.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뭐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출구조사는 여론조사나 예측조사와 달리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네. 두 가지 이유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샘플이 최소 10만 정도에서 지난 총선 작년 총선은 약 54만 명 대상으로 조사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응답 정직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자기 기표한 것을 속일 이유가 하등에 없죠. 이미 기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것을 영어로 써 죄송한데 아무튼 여론조사에서는 가끔 응답 정직도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지만 그다음에 이건 뭐 거의 허용 오차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공중파 3사에서 하는 건 보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JTBC나 우리 또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도 큰 흐름에선 같고 이번 대선이 치러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자 이번 대선의 성격은 누가 뭐라고 긴 소리로 설명을 해도 그냥 딱 하나 아닙니까? 네. 계엄 내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가 치러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토를 달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저는 전체 투표율과 1위 득표율, 2위와의 표 차이 그다음에 막판에 불거졌던 여러 논란 참극에 가까웠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이 정도가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투표율 같은 경우도 최종 투표율은 나오지는 않았죠. 아직은. 근데 한 79%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후 7시 현재 77.8%였고 이렇게 나왔죠. 8시까지 하고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8시가 넘어도 기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최종 투표율 최종 지금 집계율 나왔나요? 나왔어요. 78. 최종 합산 투표율 77.8%. 그게 7시 이게 아니고요? 7시 기준 아닌가? 좀 끝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예요. 네, 아직 8시 거는 안 나온 것 같고요. 7시에 제가 요 숫자를 봤었는데 8시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고 투표율인 것만은 2000년대 들어서 치러진 대선 중에서는 최고 투표율이다. 하기는 뭐 옛날에는 막 이승만 정권 때는 막 제가 찾아보니까 투표율 95% 막 나오지. 그 부정선거인지 뭔지 통계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근데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이제 사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 선거제도가 상당히 우리가 정착된 상태라고 봐야 되니까 그때 이후로는 최고 현행 방식의 직선제가 치러진 것을 한번 잠깐 일별을 해드리면 1987년에 치러진 13대 대선 이때가 6.29 선언, 뭐 소기구 선언 해가지고 양김 분열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다 나왔을 때예요. 지금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대 87년 치러진 13대 대선 89.2%. 그다음에 14대 92년 이때 김영삼 후보 당선됐죠. 81.9%.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997년 선거의 투표율은 80.7%였습니다. 요 세 번이 팔자로 시작하는 80을 상회한 투표율이 있고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2007년 대선은 정동영 후보와의 표차도 꽤 났었죠. 63%로 뚝 떨어졌습니다. 투표율이. 그리고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18대 대선은 75.8%로 다시 회복이 됐고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이른바 장미 대선, 촛불 대선 때는 77.2%였습니다. 투표율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붙었던 2022년 대선에서의 투표율은 77.1%인데 오늘 종료된 대선의 투표율은 이미 19시 현재로 77.8%였으니까 아마 높겠죠. 최대 79%가 살짝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진짜 21세기 들어서는 최고의 가장 높죠. 가장 팔자를 하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드디어 지상 3사 출구조사.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아까 이게 이강윤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상당 정확도가 높은 출구조사 결과. 이게 지금 거죠. 공중파 3사가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한 거잖아요. 이거 시간 안 지켰다가 손석희 앵커가 야단도 치고 처벌도 받고 그랬어요. 그 10분 동안 자기들이 먼저 보도하고 타월론사는 인용 보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325개 투표소를 다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라서 또 비용이 이제 16억 원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어서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분석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을 보면 실제 출구조사랑 결과랑 그때 출구조사가 0.6%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실제는 0.76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전 출구는 확실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 결과 보면서 세 가지가 결국엔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19대, 20대 때의 투표율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 지금 내란 상황에서, 내란 종식 상황. 두 번째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대의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과반 득표를 넘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관점이고, 마지막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과연 17대 대선 당시에 그때 이회창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두 자리의 그 득표를 했잖아요. 과연 두 자리의 득표를 할 수 있나.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번 관점 포인트로 분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토마토 자체 조사 결과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이재명 48.1%, 김문수 40.1%, 이준석 7.6%. 깜깜이 기간에 조사했던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특징이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하고 충청권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오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상당 부분 약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2,557명 ARS 조사한 것이고요. 요거는 조사 기간 5월 31일에서 6월 3일 4일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1.9%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이런 내용인데 출구조사 결과도 지금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걸로 나오고 있네요. 수치를 보니까.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단독 과반 50을 넘죠. 아마 저도 살짝 넘기지 않을까 싶고요. 요때 토마토 마지막 깜깜이 그 여론조사 기간이 5월 30일부터 6월 3일인데 그때가 깜깜이 묶이고 나서 마지막 TV 토론에서의 이준석 후보의 그 뭐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유시민 작가와 설란영, 김문수 후보 사이에 뭐 이런 이른바 고졸 뭐 한 것들 대충 아실 텐데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이 빚어졌었고 일부 움직일 여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포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황병일 기자님도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오늘 나온 그 출구조사 결과가 이전에 깜깜이 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내용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 그래서 예상한 수준의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선거를 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는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득표가 39%, 40% 육박한다. 네, 출구조사 결과. 네, 좀 아까 이광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란 심판에 대한 선거인데 그런데도 이게 계속해서 그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선을 못 그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저 탈당 윤석열 씨 탈당 문제도 제대로 매듭을 못 지어가지고 본인이 탈당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도 40% 가까이 득표를 하고 있다. 득표를 할 거다라는 게 좀 아쉽고 좀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게요. 그 지역별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또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그 득표를 많이 한 걸로 나오네요. 이재명 후보가 20%대의 득표를 한 것으로 계속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김문수 67.5%, 이재명 24.1% 이렇게 지금 출구조사 결과 방송 3사 나오고 있는데 근데 3년 이런 전 부분 좀 대선 아쉽네요. 3년 전 대선 때 보면 대구하고 경북 보면 21에서 22% 정도입니다. 아, 근데 그랬군요. 이번에 저 대구하고 경북 다 합치면 25%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3년 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선전한 것이다. 네, 선전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출구조사상으로 보자면 아마 오늘 뭐 자정 내일 새벽 되면은 정확한 중앙선관위 득표 집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52%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41입니다. 아니죠. 48이 되나요? 48. 그렇죠. 네, 48가량 되는 거죠. 네. 둘이 합치면 그렇죠. 네, 47. 네. 상당히 높았어요. 39.3, 7.7이니까.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보수권 유일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이 48.5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번에 범보수로 묶어서 하등에 이상할 것 없는 두 후보의 합이 47, 8쯤 돼요. 그렇다면 계엄내란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사변, 격변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였는데도 보수권 득표의 합이 50%에 육박한다. 47, 8이 나온다는 것은 이 나라 아직까지는 정치 지형상 보수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오전 한 10시 오늘 11시쯤부터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것은 다들 짐작하고 있었고 수치로도 드러났었는데 오늘 10시 11시 오전 넘기면서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듣고 보수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사실 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겠다, 투표를 포기할 것 같다 이런 추측들도 많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 텔레비전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조금 무색해졌지만 마지막에 투표율이 지난 직전 대선의 투표율보다 높아지는 데에는 보수 쪽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지금 출구조사로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26, 7%가 안 되게 나오네요. 네. 일별에 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년 전 대선에서 대구에서 21.4%를 얻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경북에서 23.2인가를 얻고.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대였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올라가겠지만 네. 30% 획득에는 TK는 여전히 좀 이번엔 실패하는 것 같고 다만 우리 황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PK 지역에서는 앞에 4자를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K 지역에 어쨌든 그래도 공을 좀 들였던 편이긴 한데 이렇게 초기에 상당히 많이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신 거 아니세요? 어떠세요? 역시 막판에는 네. 우리가 남이가 묻지마 투표로 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침에 제가 들은 제보는 대구 지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좀 새벽부터 나와서 어르신들께서 투표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들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뭐 본인의 의사를 좀 강력하게 표현해야겠다는 어떠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약간 걱정되긴 했었는데 역시나 TK의 벽을 깨기가 이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역시나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솔직히 위기감을 느꼈던 건 이준석 후보가 7.7%가 나와서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5%를 우선 넘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그 10대들, 그러니까 10대와 20대들의 상당수 30% 이상을 이준석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당이 다 싫고 그 싫은 사람을 이준석이 그걸 다 흡수했다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대체할 만한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었느냐. 그 점에서 앞으로 향후 선거 투표의 방향에 차기 대선에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그 어린 세대들의 투표의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번 대선이 대선 자체가 결과로만 이게 끝나지 않고 향후의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까지 좀 보인다는 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란 이후의 선거였다는 특성이 사실 있는데 지금 이강윤 소장님하고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상당히 많이 희석되고 과거의 이 보수 진보 구도로 치러진 그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또 하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선거 경험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직후에 치러졌던 대선 아닙니까? 그때는 물론 보수 후보가 둘 그리고 안철수까지를 범보수로 넣는다면 셋으로 분열이 됐었고 네. 문재인 후보가 얻은 게 41.4, 심상정 후보가 6.7%, 그래서 48가량을 얻었고 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의 합이 52였어요. 네. 물론 이제 2위는 홍준표고 1위는 문재인이었고 두 사람의 차이는 뭐 17, 8% 이상 크게 났긴 했지만 말하자면 진보권은 문재인, 심상정 둘이고 심상정은 사실 독특한 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정치 블록이니까 정의당이 나머진 보수가 셋으로 나뉘어졌는데도 이 정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둘이었고 진보 범진보라고 하는 건 권영국 대표까지 후보까지 넣을 수 있지만 그분의 득표율은 굉장히 미미했다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진보권을 사실상 대표하는 후보였는데도 표차는 그렇게 의외나진 않았다. 즉 기존의 패턴처럼 되풀이되어 왔던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가 또 한 번 드러난 게 아닌가.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지만 홍준표 후보가 그 하와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의힘의 힘을 실어주진 않았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나라에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신다거나. 근데 결정적인 좀 말을 하신 게 저는 아마 이게 이준석 후보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관건은 그거였어요. 홍준표 표가 어디로 가느냐. 왜냐하면 홍준표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국민이 날 버렸다는 사람, 그러면 이 표가 어디 가냐 했을 때 문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결과론적이겠지만 이 결과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지지자들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의 그 지지자가 그렇게 하니까 이 표가 상당수가 지금 이준석한테 간 게 아니냐. 심지어 3차 토론에서 그러한 사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이준석에게 투자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결과도 좀 저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아까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 주셨는데 또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가 40% 뭐 정도밖에 득표를 못한 것 사실이지만 그거를 이제 보수 진보 틀이 아니고 그때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틀로 보면 또 안철수 유승민도 그때는 탄핵을 찬성을 했었잖아요. 그럼 찬성한 그러니까 그때는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라고 하면 홍준표 후보가 당시로서는 이제 탄핵에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후보였고 그러면은 그게 한 7대3, 8대2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한 후보들이 얻은 표의 합이 70%는 그러면 70%쯤 됐죠. 근데 지금은 사실 탄핵에 드러내놓고 사실 계속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출구조사대로 39% 정도를 득표한다고 하면 그때보다 상당히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예, 여론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아마 지금 그 갤럽 그래픽을 띄워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3일 딱 6개월 전이네요.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씨가 늦은 밤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비상계엄 뭐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발령.
사실 그때 그죠. 몇 개월 후일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5, 6개월 후쯤일 거로 짐작되는 대선은 이미 그때 예정이 돼 있었고 그렇죠. 네네네. 그 대선의 결과도 어떻게 되리라는 건 솔직히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 솔직히. 흐름 네. 나오고 있네. 네. 그때 보면 작년 12월 3일, 4일 계엄이 해제된 그 순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탄핵 찬성 여론, 정권 교체시켜야겠다는 여론 이게 60을 항상 넘었어요. 60%를 탄핵 찬성 60% 여론이 계속 넘었죠. 예, 네, 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약 52%쯤 득표할 걸로 출구조사상 나오니까 네, 네. 뭐 탄핵 반대 찬성 여론을 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다 유입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누수나 이런 건 생기게 마련인데 지금 7, 8년 전에 그때와 비교를 하자는 이 소장님 네. 말씀을 보면 그때와 약간의 차별점 저는 계엄이 주는 충격이나 강도가 훨씬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박근혜 탄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되잖아요. 네. 네. 그 점은 조금 앞으로도 물음표로 하나 그리고 남을 수 박근혜 있을 것 탄핵은 부정 비리 뭐 이런 것이었고 지금 윤석열 쿠데타인데 예. 완전히 다른 국가의 거잖아요. 기틀을 흔들어 버린 거고 그 8년 전에는 아니 민간인한테 박근혜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걔가 그렇게 설치도록 놔뒀단 말이야에 대한 분노 플러스 세월호 사건이 컸죠. 이명박, 정동영 후보 이렇게 붙었던 2007년 대선에 네네네. 투표율이 63%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낮았네요 그때는. 네. 그때는 그 친노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은 사실상 투표를 포기했다. 안 했으면 네, 그 결과가 이런 낮은 투표 그리고 531만 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 윤석열 씨를 지지한 또는 다시 표현하면은 내란을 부정하지 않는 네, 이 네, 여론이 네.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투표율을 이번에 역대 21세기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게 만드는데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 정치 우리 상황으로 보면 네. 굉장히 큰 숙제다. 아,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숙제인 게 탄핵에 대한 입장만으로만 구분을 해보자면 이재명 예상 득표율 52 플러스 이준석 예상 득표율 7.7을 합치면 약 6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명언적으로 명확하게 반대했던 그룹이 약 60%였고 권영국 1.4%. 그거 치면은 좀 네. 쳐야겠죠 물론. 탄핵을 어정쩡하게 옹호하거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역사의 반기를 들었던 표가 한 40을 살짝 넘는 정도인데 네, 네,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그게 지금 김문수가 39.3 다 흡수했다는 얘기. 다 흡수한 40이라면 거네요. 탄핵 반대 여론은 김문수에게 다 같다. 흡수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준석은 개인 팬덤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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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그렇죠. 그냥 원래, 나는 원래 이준석이 있던, 나는 이준석이 좋은 것 같아 하고 네. 찍는 사람들이 저는 한 5, 6% 근데 네. 7.7이니까 꽤 나왔어요. 아. 일단 탄핵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아. 좀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의 농성이 일정히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윤석열의 농성이 관저 농성. 네. 아유 아찔하다. 그거 생각하니까. 결국엔 계몽이 김문수에 대한 계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계몽으로 뭐 미개한 국민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윤석열 네. 대통령 입장이었는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상대 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이거의 끈을 김문수가 받아서 계정 부정선거론 영화를 보고 있는 윤석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계주, 그러니까 바톤만 바꾼 이 내란 세력들이 지속됐고 그거에 대한 지지력을 윤석열과 정광훈과 그 세력들이 계속 지지할 수 있게 끝까지 원동력을 줬다는 거죠. 네, 그들의 네, 결집력은 엄청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흩어지지 않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투표장에 가게 만들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아. 일단 여기 출구조사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는 거 조금 제가 소개를 더 드릴게요. 이재명 51.7% 대 김문수 39.3%. 이게 이제 전국 대상으로 방송 공중파 3사 출구조사 전체 결과고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7.7% 이렇게 나왔고
그 지금 그 지역별로 보면 이제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79.6%, 김문수 후보가 11.8%, 그래서 사실상 뭐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뭐 그런 정도의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 같은 경우는 7.7% 나왔는데 지금 뭐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침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과반 득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상황실은 상당히 좀 환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진짜 골든크로스라고 믿었나? 침울하다는데요. 이 정도 환호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 40% 나왔으면 진짜 환호해야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농성이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골든크로스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혹시 이준석과 김문수의 골든크로스를 얘기하는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이재명과 김문수 골든크로스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혹시 이준석과 얘기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허황된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 40%에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는 어쨌든 뭐 지역별로도 상당히 적중도가 높은 거죠. 아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10만 명가량 조사한 것 같아요. 네. 투표 시간이 길어진 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있죠. 겁니다. 아무튼 10만 명이면 작년 4월에 총선 때는 5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조사 대상 인구가. 네. 그만큼 투개표 기표소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건 있지만 네네네. 그런데 10만 명이면 뒤집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이 정말 진영 대 진영 1대1로 붙었고 총력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0.7%포인트 차이로 24만 7천 표 차이로인가 승부가 갈렸는데 0.7%를 출구조사는 거의 맞췄어요. 네, 출구조사 0.6% 나왔어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0몇 퍼센트 단위를 맞춰? 1, 2%도 아니고. 그 조사 전문가로서 그거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 출구조사는 가능한데 여론조사로는 있을 수 없는 네네네. 일이에요. 네. 그걸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에 도전해요. 네. 근데 저는 이 내용 안에 그리고 사전 투표가 지금 한 36%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안 돼요. 출구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방송 3사가 제가 알기로 이번에 11,500명 여론 조사를 합니다. 그 사전 투표한 사람만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합니다. 고정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 사전 투표 몫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 11,500명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부분을 합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확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여기서 한번 현장 저희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사 그리고 국민의힘 두 군데 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기자님, 더불어민주당 나가 계세요? 박주영 기자님. 네, 현재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방송 현재 3사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됐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떠세요? 네,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저녁 7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내 상황실에 모여 출구 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과 선대위 당직자들은 출구 조사 결과 발표 10초 전부터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쳤습니다. 이 출구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 선대위 인사들을 포함해 의원들 모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경기 등의 순으로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역별 결과를 보며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과 울산 등 이 보수 강세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왔을 땐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개표 상황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출구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면 저희 뭐 이광윤 평론가님도 조사 전문가신데 여기 나와서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거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서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투표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줄곧 앞서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까지 우세한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경남에서 40%대, 대구 경북에서도 3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씨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개표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오늘 밤 늦게 여의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박주영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어쨌든 과반 득표가 예상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승리한 것으로 보고, 뭐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뭐 환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 12월 3일부터 바로 오늘 이 선거 날까지 뭐 정말 비상사태였잖아요. 비상사태였는데 이제 그렇죠. 오늘 선거로 인해서 그 비상사태가 끝났고 내란이 네. 끝났다. 새로운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고, 네. 무엇보다 정말 몰상식적인 나라에서 이제 상식의 나라로 갈 거고, 무엇보다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상식의 나라로 갈 거고, 무엇보다 가장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전에는 두려움으로 저희가 떨었잖아요. 언제 입틀막 당하고 언제 잡혀갈지. 네. 이제는 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이제 다시 네.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지만 또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이 선대위 대변인님과 공보특보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쨌든 39%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큰 과제 제가 그 사실 유권자분들이 다 내란에 찬성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그들에게는 그만큼이 있다, 이런 오히려 생각이 드네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 40%의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 49대 51 원칙이고, 분명히 하면 전 처음부터 제기하는 게 부정선거론 분명히 제기하실 것 같아요. 이미 뭐 너만 몰라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황교안 대표 보세요. 본인이 일부러 지금 쳤다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부정선거를 참관인을 자기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해야 참관인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유지하다가 사전투표 부정선거 그 참관인 보내 끝나니까 사퇴하잖아요. 분열 막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정말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수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부정선거라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승복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흔들기가 분명히 언론을 비롯해서 그 세력의 흔들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뭐 이런 분열의 상황을 정말 통합의 나라로 만드는 진통의 과정이 사실은 예정돼 있고 이제 각오를 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일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집권을 하는 건데요. 네. 일단은 계엄 내란에 직간접으로 관련됐거나 이런 병소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조직 이런 것들은 다 청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거는 정치 보복 그런 게 아니죠. 네. 몸 아픈 곳을 건강하게 돌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표 정책 공약 이런 것들도 해야 할 겁니다. 일단은 뭐 불경기, 고금리, 고물가 이 고통이 굉장한데, 그리고 윤 정부 3년간 제대로 돌아간 게 없고 일을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부로 계엄 내란에 대한 정치적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새 정부를 네. 합법적 선거로 뽑은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좀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범보수권에서 매 초에 그렸던 선거 방침은 이런 거였어요. 개헌연대 고리를 통한 반 이재명 빅텐트. 물론 그건 이루어지지 시도조차 안 되고 됐지만, 김문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달간 이렇게 움직여온 걸 보면 국힘에 꽤 유명하다는 국회의원이 옆에서 말로라도 거두는 거를 저는 잘 못 봤고, 네. 즉 보수는 원 텐트조차 못 만들었어요. 네. 네. 반명 빅텐트는 물론이고, 네. 그런데 보수가
다른 후보를 뽑아서 분열되지 않고 총력으로 똘똘 뭉쳐서 만약에 치른 선거였다면 네. 오늘 김문수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39.3보다는 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한 42, 3, 4까지 됐다고 친다면 우리는 계엄의 기억자만 들어도 상상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이 정도 얻을 수 있다. 김문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효율적으로 집중적 지원을 받아서 또 윤석열이 고비 때마다 저 대통령 후보표를 방해했잖아요. 네. 뭐 어디 가서 영화 보고 이상한 맞아요. 부정선거 영화 보고 뭐 산책 다니고 개 데리고 뭐 하고 하면 감정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9.3이 나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인데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극우 파시스트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야 하는 그건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네. 정치적 국민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겠습니다. 오싹합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 지역별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55.8%, 김문수 후보 34.6%, 이준석 후보 8.5%. 이거 다 방송 공중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남에선 이재명 후보 80.8%, 김문수 후보 10.9%, 이준석 후보 6.4%. 전남에서는 김문수, 이준석 박빙이네요. 어떤 의미에선. 자, 요 시점에서 잠깐 말씀 여쭙기 전에 국민의힘 또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어떤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기자가 국민의힘에 나가 계신데요. 이진아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이진아 기자님, 민주당 분위기 아까 살펴봤거든요.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됐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끊겨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 말씀해 주세요. 네, 국회에 나와 있는 이진아입니다. 네, 7시 30분쯤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당직자들이 개표 상황실을 찾았는데요.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등 좀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8시 방송 3사의 예측 결과가 나오자 모두 굳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0분이 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날 마지막 유세 현장에 많은 유권자가 몰렸을 때와 달리 상반대 분위기를 좀 보이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출구조사 결과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개표 끝까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 해산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무거운 침묵 분위기 속에 좀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나경원 의원 정도는 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상황실에 손학규 처음에 경기지사와 선대위 대부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의원들이 20분 정도 지나자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진아 기자가 국민의힘의 현장에서 분위기 전해줬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고 나서 10분 동안은 거대한 침묵이 흘렀다. 진짜 골든크로스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몇 분 지난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한산한 상태다. 뭐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제스처 아닌가? 그걸 어떻게 충격을 받을 이유가 뭐지? 충격을 받을 이유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지금 고무된 건 아닐 텐데. 고무됐어요. 왜냐하면 내부 전원에 따르면 40%가 기준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문수 후보는 어차피 이게 내란당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내가 김문수 후보의 특징이 있죠. 그 상승 욕구.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항상 자신의 상승 욕구에 따라서 움직여온 사람이 김문수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추종하고 상승 욕구에 따르면 본인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40%다. 그래서 만약에 40%가 넘었다면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측에서 만세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졌지만 40% 하니까 우리가 당권을 장악했다는 그런 측면 측에서 오히려 만세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네. 그러니까 당권 장악이 그들의 이제 그 원래 목표니까 원래 대선 자체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침묵을 좀 보여주다가 일단 뭐
집에 가서 쉬시려고 아니 저 지키는 게 의미는 없겠다 이런 분위기일 건가요? 그리고 이제 내란 12.3 내란 과정이 한 획이 이제 마침표가 완전히 끊어지는 날이지 찍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침묵 이런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 여의도 연구소 이 국힘의 그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소가 현재 명칭으로 그 예상했던 것보다 또 많이 나왔어요. 아, 거기는 한 35%뭐 이런 정도를 예상했다고 그러는데 자체 조사에서요. 네, 그거보다는 근데 여의도 연구소가 옛날보다 약해져가지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12.3 내란에 6개월 만에 이 문을 하나 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6개월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지금의 그 침묵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집계는 내일 한 새벽 대여섯 시 8시쯤 가면 중앙선관위가 이제 지역별 이런 큰 권역별 득표 숫자를 올리거든요. 오늘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았던 것과 대구 경북 PK 지역에서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과 지금 출구조사상 약 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35%를 시원하게 넘겨본 적이 어쩌다 말고 추세로 봐줘야 할 만큼 균질하게 쭉 39 이상을 쭉 찍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치는데 네. 국민의힘은 뭐 침통하다고 하지만 네네네. 그거에는 예상 투표율보다 투표율이 좀 늘었고 그게 TK, PK 지역에서의 표 증가와 상당한 관련이 있겠다. 네네네. 상회하는 숫자예요. 39.3이면. 기존의 여론조사 흐름을 상회하는 평균보다 숫자다. 상회하고 물론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40을 넘기는 숫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한두 번에 불과했기 때문에 추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고 네. 보수 응답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랬어요. 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출구조사 결과의 특징 중에서 세대별 결과가 속속 이게 나오고 중요하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20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는 60대 이상은 김문수 후보가 많고 50대 이하는 전부 다 어쨌든 뭐 20대든 30대든 간에 다 이재명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그 20대를 보면은 3사 출구조사 결과에 이번에 그러니까 20대는 아니고 정확히는 20대 이하죠. 10대도 있으니까. 18살.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41.3 대 30.9입니다. 이재명 후보 41.3%, 김문수 후보 30.9%의 결과가 29세 이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준석이 24.3이나 됩니다. 네, 그러겠죠. 그렇죠. 그게 정말 너무 끔찍한 거죠. 그게 정말 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41.3, 30.9도 유의미하지만 이준석이 20대에서 24%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거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면밀히 봐야 되는 그 수치가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투표인 거잖아요. 그 그래서. TV 토론 때 이준석의 참극 망언 네네네. 그걸 다 겪고도 지금 이 정도 투표를 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또 남녀가 갈려요. 그렇습니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네.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에는 37.2%가 이준석 후보 지지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낮은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37.2%면은 사실은 보수 진영을 평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죠. 김문수 후보 전국 득표율이 39%인데 구니까. 이준석 후보가 20대 남성에서는 37.2니까 이재명보다 조금 덜 얻은 그렇죠. 건데요. 네. 셋 중에 한 사람은 확실히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결국엔 이준석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0, 30대 중에서는 본인이 갈라치기의 선봉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펜코, FM 코리아 그걸로 정치인 하는 비난을 받았어도 적어도 그 20대에서 본인들이 외면당한다고 생각했던 20대 남자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도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해 의식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남자 갈라치기를 철저히 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피해 의식을 조장하고 더 부추기는 그러한 전략이 적어도 20, 30대에는 좀 먹힌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걔를 같이 하는 것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돌봄학교 그 김문수 정부.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을 예전에 히틀러 나치 게베스가 어떻게 했냐면 어린 아이들을 뭐 10대 뭐 아이들죠 가장 최전선에 배치를 하거든요. 네. 정신 무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네네. 그 리박 그 학교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리박 스쿨도 어린 아이들을 정신 무장시켜서 하나의 구구 전사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그런 식으로 이준석도 갈라치기를 해서 20, 30대 어린 세대들,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자기와 말이 통하는 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득권 뭐 꼰대잖아. 네. 우리 다 우리 얘기 안 들어주잖아. 내가 너희 얘기 들어줄게. 내가 너희의 대표야. 하면서 갈라치기의 결과로서 이런 엄청난 수치를 보이게 아닌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현상이네요.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세대별로 보면 그래도 지금 여기는 다 그러신 것 같은데 40대, 50대가 사회적으로는 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주류 위치에 많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40대, 50대는 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출구조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40대는 72.7%. 좀 놀라워요, 이 정도는. 50대는 69.8%. 이게 방송 3사 결과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각각 22.2%, 25.9%. 이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40대라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40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 좀 추세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60세 이상은 좀 보수니까 무조건 뭐 보수당을 찍을 거다 하는데 지금 운동권 세대가 60대로 들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0대 이상의 투표의 경향도 분명히 바뀔 거고 세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리고 천안함을 경험했던 세대와 민주화 각자의 그 재난에 대한 경험 분명히 이번에 이태원을 경험했던 세대들 그리고 천안함을 경험했던 세대들 세월호를 경험했던 세대들 그 자신의 시간의 기록과 역사의 그 국가 폭력을 마주한 그 사삼도 마찬가지로 그 시계열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투표도 아마 그러한 경향들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거 경험했던 친구들 네. 청소년은 북한 나쁜 놈 보수가 중요해 뭐 빨갱이 물리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세월호라던가 이번에 이태원을 경험한 친구들은 또 민주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친구들로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0대는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는 40대는 저희 그 한총년 세대거든요. 40, 50대가.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그걸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 오늘 얘기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자 그룹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뭐 분석이 좀 나오겠지만 40, 50대에서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70% 안팎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후보의 흡인 요소과 상징성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반계엄, 반내란인 것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로 상징되었던 온갖 비상식과 몰각된 모든 가치들을 제대로 돌려보자라는 게 그냥 응집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은 직접 또는 간접이지만 매우 가까운 의미의 간접으로 계엄을 보았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80년 광주가 우리가 마지막 내려졌던 계엄이고요. 50대 중후반만 돼도 자기 청소년기 때 전에 듣거나 직접 봤거나 학교 같은 데 가서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다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고 30대 미만 세대 분들은 계엄을 영화 서울의 봄 정도로 인식하거나 국사 교과서에 흑백 사진 한두 장으로 전두환이라는 이름 정도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거기에 남녀 문제에서 드러난 온갖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교묘히 파고든 이준석의 정치 논리에 약간 당의정처럼 입혀져서 그런 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역사 교육도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역사, 국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라든가 일제시대 탄압이나 그런 거 모든 걸 다 배웠단 말이죠. 네, 네, 교과서에서 네. 필수 과목으로.
그래서 그런 독재에 대해서 경험을 간접으로 다 역사에서 필수로 배운 세대가 40, 50대라면 그 이후에 이명박 세대들은 역사 외우기 귀찮잖아요. 근데 선택 과목이에요. 그럼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린 세대 중에서 일제시대에 대한 반감이 덜한 것도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그런 기억이라든가 뭐 4.3이라든가 5.18이라 그런 거에 대한 독재에 대해 투쟁했던 역사에 대해서 희미한 것도 이 역사 교육이 선택이냐 필수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때 만들어 놓은 작품이 지금 20, 30대의 그런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똑같이 윤석열의 오만, 무능함, 무책임 이런 것들을 독선 봤을 때 이 역사를 배웠던 세대들은 거기에 분노하는 거고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세대들은 그 분노할 그 필요성, 동인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네. 민주당의 그 성격, 민주당의 지지층이 네. 그 이전 민주당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도 그때도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네네. 2020년 총선에. 네네, 그랬죠.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압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 그러니까 흔히 그 전에 민주당은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다 이렇게들 표현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020년 총선하고 지난해 총선을 보면 수도권에 기반한 40, 50대 수도권 기반 40, 50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화한 겁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좀 큰 차이로 이기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한 내란에 대한 심판이 가장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이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의 40, 50대는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 전두환 그 5.17, 5.18을 어렸을 때지만 겪었던 경험한 세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 게 더 높게 나오긴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 성격, 지지 그룹이라든가 세대별 그룹 지지 양상이 이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힘 쪽 그 이전에 한나라당의 지지층, 지지 세력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좀 달라진 거죠. 이거 거꾸로. 지금 또 이준석 후보가 후보들 중에서 제일 먼저 메시지를 냈네요. 뭐 7.7% 출구조사 나온 거 보고 어차피 뭐 당선될 뭐 가능성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 같긴 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세대의 희망 기대 완전히 담아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번 선거 통해 배우고 발전할 부분 가다듬겠다. 그러니까 전수미 변호사님 걱정하신 대로 우려 섞인 말씀을 아까 하신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쭉 가서 이제 젊은 층들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지세를 결집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씨가 가다듬어야 할 것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욕구나 층위를 흡수하지 못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대부분의 넓은 의미의 상식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추는 게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어휘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이런 생각은 하나 드네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 면구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십진법 분류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20대, 30대, 40대 계속 이러는데 사실 2030을 우리가 한 그룹으로 묶어서 말하는데 왜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2030이라 하면 20살과 39살이 같은 그룹에 넣는데 이건 정말 넌센스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나이 세는 걸로 한 66, 7세부터 60세 사이 요쪽은 생활로서의 운동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 민주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직접 헌신도 많이 했고 이래서 과거에 흔히 60대부터 싸잡아서 보수로 하는 것은 완전히 빗나가기 이미 시작했고요. 고령화와 인구 추계의 변화상 앞으로는 60세 이상 그룹이 계속 커져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 2030보다 60대 이상이 많은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인구 사회학적으로 여지껏은 2030이 다면 몇천 명이라도 많았는데 이번 대선부터 처음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경제 건강이 괜찮아지면서 80세 이상에서도 투표율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면 앞으로 굉장히 큰 요소가 2030에서 아까 하나 드러났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또 동분서주 하시면서 권영국 후보를 위해서 뛰시느라도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네.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일단은 거의 뭐 민주화 이후로 꿈만 같은 수치. 예, 정말 뭐 거의 80% 가까운 투표율에 네. 과반 지지율의 대통령의 탄생에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의 10%는 이제 좌절된 거에 사실 저는 세 가지 중에 80% 득표율만 빼곤 다 맞추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런 막판 쏠림에서 제일 피해자가 권영국 후보가 아닌가.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굉장히 호감도나 주목도를 높이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란 세력의 기환이 두려운 어떤 유권자들이 미안하지만 표는 조금 주기가 어려운 뭐 이런 방향으로 막판에 조금 돌아서지 않았는가 하는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대신 후원금을 많이 주시면 또 그것도 또 이런 방법도 3% 있겠습니까? 목표였는데 거기에는 미달되는 것 같죠. 네.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개표 과정에서 그 출구조사 때 샤이해서 찍어놓고 답변 안 하신 분들도 뒤집어질 수 있다. 출구에서 미안한데 출구조사에서는 응답 정직도가 매우 높아요. 샤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 정직하답니까? 아니 의외로 또 민주노동당 지지자분들이 특별히 샤이하신 분,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2% 넘기면 저는 굉장한 의미 있는 선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뭐 그거라도 해서 고생한 데 대해서 다들 수고하셨고 득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 네. 당은 작지만 꿈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오후 8시 합산 투표율 나왔는데요. 네. 78.8%. 79가 조금 안 됐어요. 네, 79가 조금 안 됐습니다. 광주가 제일 높고요. 83.8%. 제주가 74.2% 가장 낮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기 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그 미래를 위한 싹을 민주노동당도 심으셨는데 사실은 이준석 후보도 20대 지지율을 보니까 24.3%가 나와서 네, 제일 싹을 심은 것 같다. 그런 걱정들을 사실 좀 남성에선 1등이더라고요. 그럼 예. 남성만 따지면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난 오세훈 지방선거 또 윤석열 대선에서 많이 퍼진 프레임이 이대남 프레임이거든요. 정치적 효능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남성이 결집됐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여성의 결집도가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이제는 이대녀라는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키세스년 어떡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양분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 사이를 이렇게 딱 버티는 이 구조에서 이게 남성이라면은 여성은 50% 넘게 20대 여성들이 지지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은 여성의 결집도가 거의 남성의 2배 가깝다고. 그러네요 또. 예, 한쪽으로 결집된 걸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젠더 갈라치기 정치가 결국은 제로성 게임이었다. 예, 서로 상쇄해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 어떤 젠더의 갈라진 현상 또 세대의 갈라진 현상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 10년 단위 뭐 이렇게 세대별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유독 20대에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남녀 차이가 더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상당히 앞으로 정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좀 통합할 수 있을까 남다른 고민이 필요하죠. 제가 그 관련해서 수치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산출한 통계인데 2022년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던 그 대선 치르고 나서 몇 가지 사후 AS적인 여론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때 한 언론사와 제휴해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 아까 제가 십진법 하지 말자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편의상 십진법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그룹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몇십 대 남녀 그렇게 한번 제가 짤막한 퀴즈 겸 이거는 팩트니까 50대 남성.
50대. 40대. 맞아요. 40대. 40대 남자가 가장 진보 성향이 강했어요. 물론 이들의 민주당 지지도도 자연스럽게 아직은 높았죠. 그런데 민주당을 대체할 어떤 좀 더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진보 정당이 우뚝 선다면 그리 갈 수도 있는 소위는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집단이 어디 같아요? 20대 여성이었어요. 아 20대 여성이요. 둘은 차이가 0.1 급간 차이밖에 남지 않았어요. 4.7과 4.6. 네. 그다음에 가장 보수성이 강한 집단의 성별은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노년층 아닐까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70대 남성 바로 밑에 자리가 20대 남자. 아 20대 남성. 그만큼 아, 그런데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교실에서 같은 짝꿍이었고 네. 같은 공부를 했고 같은 시험을 쳤어요. 같은 수행 활동도 아. 하고. 불과 한 10년 차이에 이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나 층위는 완벽히 달라 있어요. 아.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점에서는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해요. 뭐냐? Save the Earth 이런 운동 있죠. 지구를 살리자. 네네네. 노 플라스틱 운동. 네. 쓰레기 버리지 말자. 환경을 보호하자. 이 이데올로기, 이 태제에서는 놀라우리만큼 완벽히 일치하면서 가장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운동과 그 필요성에 아주 다른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일치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친환경적인 성향인 건가요? 예, 아. 예. 그래서 이대남 이대녀를 언제까지나 아유 이대남 큰일 났어 이준석이 뭐 갈라치기나 하고 그런 당이 이럴 게 아니고 이들이 곧 우리의 중추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뭐 하나만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화와 소통과 서로의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대남과 이대녀의 문제가 계속 고착화돼 버리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이번 선거에서 걱정하는 측면이에요. 사실상 그것을 정치 무기화하려는 흐름도 일부 있었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한쪽이 결집하면 역결집 현상도 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그래요. 이준석 후보를 탓하는 건 좋아요. 저도 방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냐 그 뿌리와 토양과 배경을 이렇게 조금 심층적으로 정당에 접근해야지 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호불호만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건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네. 그런 만큼 이제는 세대와 성별과 이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경망스럽게 또 특정인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거는 좀 위험한 사고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종 투표율이 나왔네요. 이 최종 투표율은 79.3%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까는 이제 8시까지 가집게 했던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거의 80에 육박해버렸네. 아, 80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박근혜가 2000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과반을 한 유일한 경우가 박근혜가 51.55% 득표를 한 적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가 48.02%. 네,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 그해 그때. 그 2012년 대선. 2012년 대선 박근혜 탄핵이가 아니고 2012년 박근혜가 당선될 때. 당선될 때 51대 48 구도였다. 예.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지금 지금대로 과반수 52 정도 네. 예상된다면 그렇다면- 박근혜가 얻었던 게 51.55니까 네.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넘었으면은 이거는 뭐 과거에는 꿈과 같은 수치죠. 그렇죠. 민주 진보 계열에서 과반. 그렇죠. 50%? 아이고 이런 것들은 어. 정말 꿈과 같은 수치고 헌정 이래 최초 아닙니까? 민주 진보 정당이 과반은 처음이죠. 보수 정당이야 뭐 민주화 이후로 한 번 있었지만 DJP 연합 없었죠. 등등등을 해도 50이 안 됐었거든요. 50%는 안 41%였어요. 됐죠. 그때 이회창하고 DJ 가 이인재가 갈라져가지고. 아무튼 단독 과반은 처음이죠.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벌어진
벌어진 상황에서 얻은 득표라는 점에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동의합니다. 비근한 예로 박근혜 탄핵 때문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1.4, 네. 42%를 좀 못 얻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심상정 후보하고 합치더라도 48. 48. 아. 오히려 뭐 안철수를 보수로 분류하면 그쪽 표가 더 많았죠. 네네. 네. 이제 뭐 안철수를 전부 다 보수로 묶어버릴 수는 없고 안철수를 넣으면 48대 52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 투표를 하게 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나란히였잖아요. 이거는 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선 상상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맨 처음에 그 계엄선 마샬로 선포된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한 거냐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외신들하고 외교관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마샬로가 있어 북한에서 계엄령 지금 한 거야? 라고 맨 처음에 외교관들과 외신 기자들이 네. 그러면 남북한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야 사우스 노스가 아니고 사우스 하니까 네. 사우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들 너무 뭐 믿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피로 민주주의를 만든 대한민국이라 자부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샬로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다. 근데 그러한 전 세계의 충격과 도가니에 빠뜨렸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말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 선거를 그래서 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는 좀 사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40% 가까운 투표를 받았다는 자체는 사실 그거 한 30% 받고 한 10%를 권영국 후보님이 가져갔으면 진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구나 대한민국 역시 멋지다 이런 평가를 받지 그러게요. 않았을까. 네. 이재명 후보님 52% 받으시고 권영국 후보님 한 10몇 프로 받으시고 네. 참 그 점이 아쉽습니다. 네, 뭐 아쉬운 거야. 뭐. 충격적인 숫자인데 김문수가 39.3이고 내란에 대해서 한 번도 미안해하거나 이런 거 직접적 언표조차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얼버무려 왔고 네. 뭐 왜 나쁘냐 이러고 그러는데 아직도 탄핵 반탄핵 그걸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는. 지금도 싸우고 있죠. 예. 네. 뭐 저 당이 앞으로 무슨 리더십이 어떻게 생성될지 저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만 정당으로서 기능하기 힘들 만큼 질이 멸렬해져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잠깐만 시계를 헌재 탄핵 인용되기 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서부지법 폭도들이 난입해서 지방법원을 막 때려 엎어버리고 마치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은 정치적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처럼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네. 그리고 한남동 공관에 구속영장 집행하는 거 맞아요. 가지고 뭐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둥 뭐 경호원들이 그때 생각하죠. 무장을 어떻게 뭐 했다는 둥 대체했죠.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총 들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 사진 찍히고 그렇죠. 막 그랬죠. 그러다가 탄핵안이 인용이 되고 나서는 극단적인 충돌이나 그런 건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네. 저는 그 고조되었던 충돌의 위기와 내전으로 치달을 것 같은 상황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그런 게 사라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내연되고 있다가 헌재의 결정 앞에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받아는 들이되 내연 중이다가 상당 부분이 지금 김문수 한 39%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퍼센트예요. 탄핵 직후에 박근혜 탄핵 직후에 문재인 후보가 얻은 게 41.4%예요. 네. 그렇다면 김문수가 얻을 것으로 보이는 약 40%는 굉장한 숫자인 거죠. 근데 이게 참 묘하게 흘러간 게 사실은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탄핵 피청구인이 되고 그러네요. 그때 그 탄핵 반대 여론이 30% 중반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 표는 거의 그 연장선에서 약간의 증감폭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럼 이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얻은 표가 아니라 원래 탄핵 국면에서 조성된 여론 구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약간의 또 결집이 조금 있는데 그 프로테지는 그렇게 현저하지가 않고 네. 이것은 1월, 2월 네. 이때 이어졌던 여론 구조가 지금 그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탄핵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결집을 했고 네. 또 그게 서부지법 폭통에서 절정에 달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이제 굉장히 그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했던 네. 것이 대선으로 지금 연결이 됐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면을 계속 연장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을 일단 심각하게 보고 네. 어떻게 하면은 연합과 어떤 그 포용적인 협치의 어떤 그 국정 아젠다로 네.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좀 압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추후 과제로 남는 것이죠. 당장 이거는 뭐 선거 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어진 현실이라면 일단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국정 어떤 철학, 비전 또 어떤 국정의 기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아마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상당히 뭐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과제 또 고민 속에서 출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하고 같이 투표하러 나왔는데 활짝 웃으면서 맞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했는데 제정신. 생각해 보니까 엄청 좋네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그 계엄 선포하기 전에 10%대 뭐 지지율 이러던 아니 그러니까 참 희한한 대통령이에요. 일을 하면 10%대 지지율, 일을 안 하고 구속되면 30%대 지지율. 나는 이런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었나?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감옥 가는 게 나아. 오히려 지지율이 3배 올랐어. 뭐 지지율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네. 지율은 아니고 가끔 계산대 시키고 뭐 영화 보고 핑계로. 이러는 데는 윤석열을 그렇죠. 핑계 삼은 것이고 그게 오래갈 일이 있거나 정치적 동력을 얻는 건 아니겠지만 예, 뭐 양념거리로는 됩니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전 교도소 친화적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예. 사실 초현실적인 과도적 기간을 6개월간 사실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직관과 상식에 반하는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전을 겪었고 또 그 충격이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누적돼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이제 이 투표 결과가 그런 것들을 해원을 시키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높은 수준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정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와 이분 또 나왔네. 누구? 홍준표. 홍준표 메시지 나왔어요. 야, 뭐가 이 나왔어요? 대선 후보보다 먼저 메시지를 내시는데. 대단한데요. 뭐라 나왔어요? 박근혜 탄핵도 새 판을 짰어야 한다. 그리고 병든 숲은 태워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된 다음에 새로 판을 짰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그냥 해체를 안 시키고 그냥 남겨놔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망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요즘 자꾸 옛날 얘기 하시더라고. 그리고 기껏 자기가 애써서 살려놓으니까 온갖 잡동사니들이 분탕질만 치다가 또다시 이 꼴이 됐다. 아이고 참.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 불태워야 한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그 양반 참 딱하네요. 떠났으면 거기까지 갔으면 그냥 조용히 있지 뭘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들여다보고 또 한마디 하느라고. 하와이에서 잠이 안 온다. 안 떠난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못 떠났겠죠. 아니 저는 당연히 이번에 선거 끝나고 본인이 국민의힘 장악하려고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박근혜가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셔야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 농단을 했는데 이번에 리박스쿨에서 그 댓글 조작 농단 그대로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때부터 계속 이명박 박근혜 내려오는 국민의힘 그 자체인 거기 때문에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본인이 지금 장악하려고 자꾸 밑밥을 까시는 게 아닌가. 역시나 권력 의지가 참 여전히 있으시고 대단하시다. 권력 의지가. 대단하시다. 네. 그 하와이에 가면은 좀 그 경치도 좋고. 아니, 그런데 왜?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도 그 하야시 간 다음에 언젠가 국민들이 자기를 불러주실 줄 알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도 계속, 하와이로 가셨어요. 네, 똑같이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하와이 가시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민의힘 맞아. 진짜 건져모사 우리 홍카콜라들 날 불러줄 거야. 그 러브콜을 좀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가? 못 끝나? 아유, 정상적 사고 방식을 그렇게 갖기가 힘든가? 국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상식인조차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뭐 떠날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그 당 저는 그거 국비로 지출했을까요? 홍준표 만리로 의원들 몇 명이 갔죠. 4명. 김대기 네. 네. 그거 지들 돈으로 비행기 하지 않았을 본인 돈 텐데. 아니었을 것 일단 같아요.
아니 당비로 일단 했겠죠? 당비겠죠. 이게 국비는 아닙니다. 아니, 국비는 정당 아니고. 보조금은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아 정당 보조금이요. 네, 그렇게 당연하죠. 따지면은 그 1,000원씩 뭐- 내는 당비로 그게 되게 정당 택도 보조금 없는 많이 안 말이- 받아보셔가지고. 택도 없는 말이고요. 예. 정당 운영 보조금은 분기별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세금인데 홍준표 말리로 무슨 네 명이 명이란 말 네, 우리 짜증이 품격 나는데 있게. 네. 네 명이 네 분. 비즈니스 타고 가서 그렇게 하고 그거 왜 나라 돈으로 합니까? 네. 개별적으로 해야지. 일단은 당비로 명목상은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당무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홍준표 뭐 전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게 약간 요 대선 후에 보수 진영 재편에 좀 약간 암시를 주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투표하러 나와서 활짝 웃으시고 공교롭게 또 아니, 홍준표 전 시장도 저는 얘기하시고 그 활짝 웃으신 게 그러니까 술을 워낙 사랑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의사분들 말씀을 드링킹 들었는데, 술. 네. 네. 술을 너무 많이 진심으로 제가 알기로는 폭탄주 정대철 의원하고 권정 회장님하고 폭탄주 30잔을 너무 기분 좋게 마셨다는 얘기들까지 들었거든요. 폭탄주만 30잔. 누가 근데 홍준표 시장이? 아니 윤석열 씨, 아, 활짝 윤석열. 웃었다고 하시길래. 활짝 근데 웃으신 분. 그 활짝 그 오늘 아침에 했는데 저 그거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뇌의 일부 부분이 파괴가 된대요. 뇌 그런 거예요? 특히 파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해서 상대방과 공감 능력 자체 그게 아예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국민들이 그 개 산책하는 것도 본인들이 그렇게 오늘 웃으면서 이렇게 투표하는 것도 뭐 썩어 문드러지는 피눈물 나는 국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정말 제로기 때문에 저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 웃음 보면서 너무나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지셨구나 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어느 한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허비해가면서 염려할 일은 아니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할 것 같고 이거 사실 웃을 일은 아닙니다. 아니 난 윤석열 씨의 건강 이런 거 말고 아까 지금 틀림없이 내일부터 이제 정치면에 박스로 나올 텐데 앞으로 국힘이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특정 정당의 향후 앞날까지 걱정해 줘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사 가치가 있어서 쓴다고 하면 저는 철저히 망가지고 완전히 해체 수준의 뭘 한 다음에 건강한 보수,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가 정치 한 그룹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바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네. 그 틈을 노리고 은퇴했다는 홍아무개 씨 등등이 뭐 포석을 그리고 뭐 한다는 것이 정말 이건 가십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류의 정치 기사에 너무 익숙해 왔고 그런 걸 그냥 주어지는 대로 소비해 오다 보니까 정치는 그런 것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나 그러네요.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뭐 오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평론가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밖으로 국민의힘은 딱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생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떤 하나의 혁신 운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네. 내부에 좀 막힌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대한민국에서 한 진영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수라는 게 기본 가치가 있고 보수의 품격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같은 건강한 경쟁 상대로 거듭이 나야 이게 이제 서로 거울 효과에 의해 가지고 진보도 자극을 받고 원래는 이런 정당의 정치가 제대로 쓰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엔 정당의 위기예요. 그러면 이 민주 정치의 주체가 지금 뿌리처럼 같이 병들어가고 있는 건데 네. 이랬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조금 원만히 이끌어야 되는 책임 정당 여당의 입장에서도 고민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마냥 뭉개고 뭐 어셔서 4년 5년 동안 뭐 지리멸렬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냅두고 갈 수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조금 더
이 어떤 보수적인 정치에도 협조를 구하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좀 저는 어떤 그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이제 집권 세력들이 하나 구상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이거 이것도 골치 아프죠. 그게 골치 아프네요. 진짜. 말씀에 100%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저희는 아직 집권 여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그래서 주호영 의원을 한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견제와 균형과 감시 이게 서로 중요하잖아요. 그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군 통수권자이시기도 하고요. 행정부 수반이시기도 하고 대통령은 아무래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야당이 견제와 균형과 감시의 기능을 다 해줄 때 저는 이상적인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봐서 분명히 민주당이 잘 되려면 국민의힘도 잘 돼야 되고 행정부가 잘 되려면 또 야당과 그 지탱해 주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100%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 정치가 워낙 적대와 혐오 이런 어떤 그 진영 정치에 지금 매몰이돼서 그렇지 진보 민주당이 이제 50%가 넘는 집권 세력이 됐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에요. 네. 이 50%는 원래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생긴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류의 탄생인 거로 네네. 보여지고 그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소수 야당으로서 싸우는 하나의 어떤 안티테제로서의 어떤 야당의 존재에서 더 넘어서 가지고는 이제 과반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책임 정치의 품격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건 진보에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이 주어진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하나의 어떤 보수 정치가 자기의 어떤 본질, 자기의 어떤 그 일종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막 갈 때, 이럴 때 사실상 어떤 우리가 입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 전반에 미칠 악영향 이런 것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닥 멀지 않은 과거에 이미 이와 대단히 유사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네. 박근혜 탄핵 직후에 6개월간 전국의 수천만 연인원, 네. 수천만 명의 국민이 6개월 반년간 촛불을 들었고 국민들이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당시 문재인 네. 정부의 출범은 이번도 본질적으로는 국난을 국민들이 앞장서서 극복을 했고 네. 거기에 정치권이 크게 유리되지 않은 채 큰 틀에서 같이 왔고 그렇게 해서 치러진 대선이고 그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로 정권이 수립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불과 우리 아직 충분히 기억할 만큼 멀지 않은 과거잖아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끝이 아름다웠다거나 성공했다고는 누구도 말하기 힘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2002년에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네. 하다못해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 대한 백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어느 특정 정파를 욕하거나 네가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되돌아 당연히 봐야 한다. 이런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준 게 불과 3년밖에 안 됐네요. 네. 문재인 네. 정권 바로 다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를 반추해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어떤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좋은 말씀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모든 협치의 기회를 일단 미루거나 유보시켰습니다. 분명히 그 촛불 광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어떤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민 광장 세력이 소외됐다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저기 다른 정당 예컨대 새누리당이 쪼개져 가지고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네. 분리돼 나왔지 네,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 나왔어요. 예, 이런 정당도 방치했죠. 그 정당들도 한때 협치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제했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 대선 때 3년 전에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이 얼마나 좀 많이 했는지 몰라도 다 놓쳤습니다. 뭐 심상정, 김종인, 안철수 전부 다 저기 조금 연합을 할 수 있는 상대는 100%다 놓치고 0.73% 차이로 석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런 교훈들을 봐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새로운 어떤 그 외부의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잘 등용해 가지고 좀 폭넓은 인재 풀도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권력자 중심으로 이렇게 표를 의식한 국정보다는 이렇게 과정을 중시하는 뭔가 조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정치로 이렇게 정상화해 주는 거. 네. 이걸 안 해주면은 권력자의 주관적인 변덕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정책이 하루 아침에 180도 팍팍 바뀌고 이런 부분들 일단은 보여주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큼은 꼭 드리고 싶어요. 겸손한 정부가 돼야 된다. 그 왜 그러냐? 네네. 윤석열식 정치에서 우리가 가장 일탈의 조짐을 보였던 거는 윤석열 본인이 강한 카리스마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그게 독선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지향했다면 이번엔 서번트 리더십으로 차별화를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통합의 정부로서 겸손함을 미덕으로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그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권 초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국정 기획을 유능한 인재들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설계 과정 자체가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또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 다음 대통령 내일이면 이제 취임식을 하실 것인데 그 취임사 첫 문장이 무엇이어야 될까? 이런 즐거운 상상도 해보는데 저는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밟히고 무너진 우리 일상 속에서 일단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됐습니다. 이 선언으로부터 해서 모든 걸 정상화하고 관리하는 이래야지 뭐 선거 때 얘기했던 글로벌 허브가 된다, 뭐 동북아 메가 센터가 된다, 무슨 국민들 팔자 고칠 것 같은 그런 공약들 있잖아요. 제가 맞아요. 다 뜯어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당장은 그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 2년은 어려웠다고. 지금 이 침체를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픔을 잘 경청하고 겸손한 정부의 면모를 보이는 이런 기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바로 마지막 유세, 여의도 유세에서 저는 마지막에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장소가 여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2.3 계엄 선포한 다음에 시민들이 온몸으로 달려나가 장갑차와 버스 군인들을 온몸으로 맞고 싸웠던 곳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정치의 상징. 다시 여의도가 정치의 상징으로 돌아왔죠. 그 여의도에서 그 장소에서 시민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전 너무 놀랐던 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우리 그 로고에도 빨간색이 들어갔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항상 지난 20대 대선 때 마지막 곡이 상록수였어요. 근데 이번 마지막 곡은 저희 애국가였습니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이번에 저희가 가져왔어요. 원래 태극기 하면 어디가 상징입니까? 보수 구구 상징이죠. 애국가 항상 거기 행사 시작 때마다 끝날 때마다 애국가 외쳤단 말이에요. 이번에 애국가와 태극기를 민주 세력이 가져왔다. 민주당이 가져왔다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리고 애국가를 틀어줄 때 그냥 틀어준 게 아니고 배경 영상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합병되고
강제가 합병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국민들의 주인공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애국가 4절 마지막에는 우리가 12.3 내란에서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싸웠던 모습들, 그리고 국가를 지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거 4절에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이재명 정부는 목이 메이죠. 원래 참 감성이 풍부하셔. 제가 애국가 4절 영상 보면서 너무 가슴이 메였던 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 같아요. 이재명 후보 그 씬에서 아예 안 나오거든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가를 구해주셨고 네. 오늘의 대한민국 만들어주신 건 다 국민분들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는 저는 그 의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앞으로에 펼쳐진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된 나라, 네. 경청하는 나라, 겸손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